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미국 2020년 대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이죠. 미국 대선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뭐 마이크도 딱 차단하고 1차와 같은 난장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열흘 남았다고 하는 게 맞죠, 열흘? 네, 예, 열흘 불러맞죠. 남긴 후보가 직접 국민들 앞에 섰다. 네, 대단히 중요한 기회죠. 네, 사실 대단히 중요한 기회고, 유권자들 앞에 그 마지막 지지해달라고 아주 절절하게 얘기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더욱더 그런데, 별 그 득표에는 영향을 주는 그 아이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차 이번 선거의 특징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번 선거처럼 미리 어느 후보를 찍을까 다 정해진 겁니다. 그럴 네, 때가 없었어요. 네. 네, 이번 선거는 다 나는 누굴 지지할 거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좀 약간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절반 이상이 이미 투표를 한 상황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네, 1,300만 명이 우편 투표로 이미 마쳤대요. 네, 경합주를 포함해가지고. 경합주는 좀 더 그렇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아직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 그 투표 용지가 네, 오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편 투표를 이미 보냈으니까 이미 찍어 투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열흘 전에 하는 토론회, 네, 토론회에 관전하는 우리 그 시민들은 네. 어, 1차 토론회 때 비교해가지고,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나가서 토론하는 걸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좀 어떨까? 네, 이런 관심들이 왔고, 네, 더구나 첫 토론회 때에 그 말 끼어들기, 막 네, 목소리 높여가지고 상대방 말 못하게 하고 이래서 엉망이 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룰을 이 사회자가 권한이 강화됐어요.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마이크 꺼버리고 이런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서 일단에 주제를 사회자가 던졌을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네, 발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앞에 있는 마이크는 끄는 걸로 네,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의외로 그런 권한이 없었어도 어,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네, 네, 그냥 남 끼어들기 뭐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상식 바깥에 이런 거가 전혀 없고 네,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서 됐지만 열을 직전에 하는 것답게 상대방 스캔들에 대한 상대방 약점에 대한 한 공격하고 공방전이 좀 많았다. 네, 여하튼 간에 1차 토론회 때에 보여줬던 두 대통령 후보의 대중 앞에서의 토론 모습을 좀 극복을 했다. 네, 그리고 어제는 토론회의 승자는 사회자였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크리스틴 월커라는 네, MBC 방송의 백악관 특파원이에요. 백악관 출입 기자야. 네, 그리고 이분이 그 생방송으로 그 보도를 계속 매일같이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기자와 아나운서로 앵커로다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토론회 때 아주 그 날카롭게 잘했어요. 네, 권력을 많이 쓰지만 드러나지 않게 정중하게. 네, 그렇,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도 네, 저 그 우리 그 이 사회자가 네, 사회자가 이 저 선거쯤 저를 몰아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제가 주도를 하니까 이게 좀 네.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열흘 남았는데요. 어, 열의 아홉 명은 이 판을 뒤집고, 이를테면 지금, 열세인
지지율로 열세인 트럼프가 4년 전처럼 판을 뒤집고 선거에서 이길 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열의 아홉은 지지율대로 바이든 대세 얘기를 하는 게 예, 일반 우리 사회의 목소리 높은 매체들의 예, 그 의견이에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지금도 경합주에서는 매체나 이런 그 미디어나 우리 같은 관심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캠페인을 알 수가 없어요. 예, 4년 전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들만 트럼프 캠페인을 쫓아다녀야만 그 열기, 그 힘, 그 전략을 봐가지고, 저게 뒤집기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소수만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고 맞췄었는데 지금은 그마저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트럼프 캠페인도 그때보다 훨씬 더 비선 캠페인이 중심이에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게 지금 선거운동을 합니다. 어디서? 네, 5개나 6개 주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트럼프 캠프 안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한 달이 걸쳐서 저한테 계속 좀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4년 전과 똑같이 엎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예, 4년 전에 오늘 4년 전에 선거 열흘 앞둔 지경에서는 예, 지금보다 더 회의적이었었어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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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인데 러스트벨트에서는요. 네, 펜실베니아의 지지율이 4년 전 선거 열흘 앞두고서는 힐러리가 거의 6.5%를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펜실베니아를 0.7%로 뒤집어 가지고 이겼다고. 네, 그러니까 막판에 5, 6%, 5와 6%를 뒤집어 버렸던 기염을 토한 거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펜실베니아를 했느냐? 이거는 요런 카운티만 우리가 이기면은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이기면은 뒤집을 수 있다 해가지고 펜실베니아가 큰 주입니다. 그 네, 큰 주인데도 불구하고 꼭 7개 카운티만을 집중적으로 네, 150명씩 들어가 가지고서 열흘 동안 해가지고 뒤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 것처럼 이긴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캠프에서는 지금 그때처럼 승리하게 한다라는 자신을 내세우는 거는 그거 이상으로 전략적으로 캠페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한쪽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선거판의 가장 중심이 우편 투표잖아요. 네, 이미 투표를 다 했어. 거의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리고 우편 투표는 거의 뭐, 3배 정도로 바이든이 유리하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특히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는 경합주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 안 했어요. 4년 전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졌는데 네, 이번에 우편 투표니까 우편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갔다라는 발표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대로 바이든이 이기는 거 아닌가. 이게 네. 머저리티 의견입니다. 네. 어제 그 2차 토론을 보면서 좀 다소 네, 어떤 공방전, 비난, 폭로, 비리에 관한 부분보다는 이 각 후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이라든가 공약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의료보험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주된 게 다 비리 폭로 내지는 책임 공방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 아들 스캔들이 과연 이 판세에 영향을 끼칠까도 궁금하고요. 여러 차례 이 아들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얼마 전에 동영상 문제도 그렇고 왜 바이든 후보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는 건가요? 어, 바이든 후보가 네, 세상에서 제일 소문난 아들 바보입니다. 아들 바보. 네, 이게 좀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되는데
바이든이 27살 때 델라웨어의 연방 상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너무 좋지. 음, 예,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런데 그 해 당선되는 해에 네. 그 바이든 가족이 아들 둘에 딸 하나였었습니다. 네. 델라웨어에. 네. 이렇게 딸은 1살, 아주 갓난아기죠. 그 다음에 큰 아들이 5살이고 네. 헌터 바이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둘째 아들이 3살인가 그랬어요. 네. 자, 12월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려고 바이든 부인께서 애들을 차에다 태우고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12월 중순이잖아요. 네. 14일, 15일인데. 네. 그런데 선거는 그때도 11월 초에 했어요. 네. 11월에 상원으로 당선됐으니까 집안의 경사니까 이번 선거 저 크리스마스 파티는 우리가 크게 사람도 초청하자 해가지고 또 아들 둘의 딸 하나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들떠가지고 크리스마스 쇼핑하러 갔다 오다가 큰 추럭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들 둘만 살아나고서 와이프하고 딸은 죽었어요. 네. 여기에 무지무지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바이든이 그때 나 안 해. 당선됐지만 나 어, 이거 안 해. 네. 그리고서 아들 둘을 어떻게든지 내가 키우겠다 내가. 네. 그리고 너무 이 부부애가 좋고 뭐 예. 그게 소문났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데 그때 상원의 유력한 그 지도자가 예, 제가 이름이 좀 뉴욕주 상원의원이 네. 바이든을 찾아가 가지고서 네. 정말 이러한 참변을 당했는데 네. 이거를 가족을 잘 이끌고 하려면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포기하지 않고서 네. 어디서 의원 선서를 한 줄 아세요? 그 상원 의장을 아들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병원에 들어놓은 아들 있는 데에 가서 상원 선서를 한 게 유명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아이들이 좀 교통사고 후유증을 회복할 때까지 네. 병원에서 의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네. 거의 한 1년 동안을. 네. 그 정도로 아이들 둘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걸 키우는데. 근데 큰아들은 정말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아들 둘이 다 공부를 잘하는데 큰아들은 모범생이라서 델라웨어에 나중에 검찰총장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델라웨어 검찰총장 할 때 부통령의 아들이 검찰총장이니까 네. 캘리포니아의 그 카멜라 해리스 지금 러닝메이트 네. 이분은 권력 의지가 많은데 나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인데 델라웨어 검찰총장의 아버지가 부통령이야? 그 혜택을 좀 받았잖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금방 가까워져가지고 델라웨어 검찰총장하고 캘리포니아 검찰총장하고 가까워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부통령 지명할 때. 네. 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랑 조 바이든이랑 인연도 그런 각별합니다. 아들 때문에 그렇게 친했대요. 네. 그런데 아들은 너무나 모범생이고 아버지가 오히려 부통령이니까 나는 모범을 보이자 해가지고서 잠시 군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도 1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통령.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멋대로 좀 한 아들입니다. 공부는 잘했어요. 조지타운로 나오고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형 동생이 좋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가까워졌는지 모르지만 자기 애가 있는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형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 큰아들이. 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은 속이 엄청 쓰린 거죠. 아들밖에 생각 안 나는 거야. 네. 그 보 바이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그걸 케어하는데 아들에 대한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 있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확인되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스캔들 같은 것들을 네. 뉴욕 포스트라는 트럼프 편의 운동을 하는 신문사에다가 스티브 배넌이 줄리안을 통해 가지고 준 한 방이 헌터 바이든의 스캔들이고 마지막 네거티브 한 방이 아닌가 이거였었습니다. 스티브 근데 벤, 이게 안 맥혔어요. 하나는 뉴욕 포스트에서 이 기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네. 근거가 약하니까 네. 미국의 신문사의 이 기자들은 네. 자기가 확신을 해야 기사를 씁니다. 네. 확인하고 점검하고 팩트 체크업을 너무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신문사 사장이 이거 트럼프를 위해서 써 내려왔지만 기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안 쓰려고. 내 이름을 대고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 이게 너무 허접하니까. 네. 그래가지고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그 신참 기자들이 할 수 없어서 쓰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은 세상에 알려지니까 스캔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내가 관련됐다, 나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막 해야 돼. 네. 근데 4, 5일 지나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는 거야. 네.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네. 사실 한 방이 될 만한 건수는 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토론회 때 이게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어제 막 예, 트럼프는 너가 헌터 바이든 아들 가족이 뭐 중국으로부터 3.5 밀리언을 받아먹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이제 텍스에 관한 네. 스캔들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네. 어제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상대방을 스캔들에 대한 공격 같은 거는 네. 그냥 주고받는 걸로 그냥 끝난 거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네. 어쩌면 우리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분의 그 패밀리 스토리를 네.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줬지만요. 네. 그래서 델라워에서 4시간 거리에 워싱턴까지 출퇴근이. 네. 그래서 그런 가정사고 가족의 너무 가정적인 거기 때문에 음. 의원 할 때까지 네. 기차로 다 출퇴근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바이든 레일이라고도 얘기해요. 네. 저도 한번 그 기차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오가는 기차를 타면 시간에 맞추면 기차에서 그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요. 바이든 상원 의원을 만날 수도 있고 저 2번인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자주 다녔거든요. 네.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 네. 바이든 후보한테. 네. 와, 이렇게 대단한 부성애가 또 선거판에서 또 아들의 이야기로 또 발목을 잡히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판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아들 바보, 아들 감투. 요즘 그 선거 캠페인을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가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이 조 바이든의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과연 이 조 바이든의 선거 전략, 이게 뭘까요? 지금 선거전이 지지율에 밀리더라도 거의 90% 이상 트럼프 후보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모든 미디어는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눈에 조 바이든 캠페인이 잘 안 보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네. 코비드 19 상황이기 때문에 음. 시민들의 우선의 과제는 정치적인 선거보다도 생명 보호다. 네. 감염의 예방을 해야 된다. 방역이 우선이다. 그래서 모이지 말아야 된다. 마스크 꼭 쓰게 해야 된다. 안전 위주. 네. 그래서 안 나왔잖아요. 네. 베이스먼트 조라 그러잖아요. 지하실에서 안 나온다고. 네. 거기서 자는지 모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슬리피 조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별걸 다. 그리고 중국이랑 가깝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시진조라 그래. 시진핑이랑 가깝다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로 트럼프가 그러는데 그래서 원래 선거운동의 전략의 원칙이 네. 조용히 방역에 입각해서 한다. 그래서 잘 안 나가고 그래서 대면 유세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그리고 속내를 보면요.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좀 다혈질입니다. 네. 약점이 건드려지면 승질을 빨리 내요. 네. 승질이 나면 뭡니까? 음. 정리했던 내용들이 흐트러지면 버겁대잖아요. 말 그렇죠. 실수를 많이 하면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는 후보 숨기기 될 네. 수 있으면 안 내세우는 거. 네. 이미 이만큼 이기고 있는데 네. 나가면은 까먹을 일이 더 많으니까 네. 잘 숨기고서 앞서가는 지지율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조 바이든 캠페인 캠프의 선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네. 얼굴보다 더 큰 마스크 쓰니까 나는 네가 좋은지 몰랐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좀 벗어라. 이 트럼프가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아니고 아이 참. 그런데요. 그거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자기의 의견을 시민들한테 내보여야 돼요. 전달해야 되고.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방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 바이든이
유권자들하고서 접촉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막아라. 이게 현직 대통령의 엄명입니다, 원칙이. 지난번 두 번째 토론회가 무산이 돼가지고 타운홀 미팅할 때 ABC에서 바이든이 딱 계약해버리니까 절대 안 된다. 거기 있는 시청자를 다 갖고 오기 위해서 나도 빨리 그 시간대에 MBC랑 계약하자. 그래서 한 겁니다, 그게요. 동시대, 동시간 네, 트럼프로서는 좋은 전략이에요, 그게요. 네, 효과도 있었고. 네, 많은 시민들이 저 바이든은 뭐해? 우리 이성희 대표님 지금 바이든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뭐 하고 있지? 유권자는 알아야 찍는 겁니다. 예. 노출이 모르면 불안한 게, 예. 이런 그 표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원칙, 그런 전략 때문에 그러고 바이든은 지금 지난 긴스버그 대법관 돌아가신 다음에요. 네. 바이든 캠프에 대박이 났어요. 돈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돈이. 왜냐하면 네, 바이든을 지지하진 않지만 네, 트럼프를 막지 않으면은 네, 이 미국 사회가 네, 아주 보수화돼 간다라는 거에 두려움이 생긴 진보 시민들, 네, 리버럴 시민들, 대도시의 시민들이 네. 선거에 뻘쭘하다가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소액 보내는 거예요. 그 그렇죠. 마온 돈을 선거판에 다 쓰자. 백악관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경합주, 좀 돈 써야 될 주에는 네, 후보 본인이 안 가는 대신에 돈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캘리포니아랑 뉴욕은요, 선거 경기가 없어요. 네, 아무도 선거 운동 안 하잖아요. 네, 만일에 캘리포니아가, 네, LA가 경합 지역이라면요, 네. 지금 LA에 있는 한글 방송, 한국 방송, 신문 같은 데는 돈복이 터질 거예요. 한인들 많잖아요. 표를 네. 얻으려면 거기에다 선전을 해야 되잖아. 요즘엔 다 SNS에 광고합니다. SNS 광고 얼마나, 이 이게 유튜브 같은데 광고야. 아니 뭐 이 알고리즘이 자기 정치적인 편향에 따라서 모두 광고 노출이 되긴 하지만 유독 요즘에 조 바이든 후보 광고가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 긴스버그 대법관 사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런 뒷배경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게 되면 대법관의 진보와 보수 편의 균형이 깨지게 되잖아요. 이걸 우려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아마 많이 선거 자금을 보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좀 시간이 돼도 이런 설명을 들으셔야 네, 되는데, 네, 네, 지난 20년 동안, 네,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투표로다가. 네, 2004년도 네, 존 케리하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붙었을 때 하나 빼놓고서는 2000년도에 엘고어한테 사실은 졌잖아요. 그렇죠. 예, 투표 숫자는 졌잖아요. 네, 그리고서 트럼프도 힐러리한테 사실은 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한 번밖에 못 이겼으면서 백악관은 12년을 있었어요, 공화당으로. 그럼 민주당은 열 받죠. 네, 선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까지는 뭐 선거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취임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이 그 발해 법관이 대법관으로 됩니다. 이거는요. 네, 그러면은 대법관을 3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트럼프가 어,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은 대법관은요, 어느 쪽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구성이 안 되면 미국이 흔들리고 잼이 되고 엉클어져요. 그거는 모든 같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 시민들이 열받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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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치권을 한 스텝 좀 깊게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공화당은 한 번만 이기고서도 12년 동안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네, 이거예요. 왜? 도시와 농촌으로 갈라지니까. 네, 큰 주나 작은 주나 상원의원은 꼭 똑같이 2명씩이잖아요. 쉽게 작은 주를 이기지? 이게 공화당 전략이죠. 공화당은 다 시골이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지면서 이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요한 연방 대법관을 3명을 임명하는 사회가 됐어요. 네, 미국 사회는 계속 오두방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잼이 되고 네, 이렇게 분쟁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잡자라는 논쟁이 논란이 이 논의가 네.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뭐 미국의 시스템을 잘 안 바꾸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번에 대법관
그 지명과 인준 과정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렇고요. 좀 무슨 시스템 강화라든가 절차상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후보가 그런 걸 언급했어요, 몇 번에. 네네. 그래서 대법관 9명을 초당적으로 확대시키자. 네. 수가 적으니까 확 큰 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확대시키고 균형을 맞추긴 더 쉽지 않냐. 네. 이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확대하는 게 네네. 초당적으로, 예, 음, 소수당이 됐더라도 네. 이런 걸 제안해 가지고서 이제 지금 논의가 시작될 그런 채비를 합니다. 예. 사실 미국에서 어찌 보면 대법관들이 정말 중차대한 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인데 9명밖에 안 된다. 더군다나 또 종신제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날 대법관이 되는 바렛 법관은요, 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아직 나이가 동주직이니까. 그렇죠. 50대 아닙니까? 저 50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요즘에 또 수명도 길어지니까 수십 년을 이제 그 자리에서 하는데 사실 어떤 한 자리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권력도 그렇듯이요. 그렇죠. 시대가 또 네,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렇죠. 바뀌고. 네, 네. 종신제에는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매체들이 바이든 후보의 우승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사실 큰 변수는 경합주죠. 이 경합주는 어떤가요, 지금? 경합주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상식인데 네, 6개 경합주에 러스트벨트가 3개 주가 있고 썬벨트가 3개가 있어요. 네, 이 썬벨트는 원래 성향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밀리고 있지만은 판세를 뒤엎기는 좀 수월합니다. 네, 거의 박빙이 다 됐어요. 어디냐면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애리조나입니다. 네, 약간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그거는 좀 저는 월요일 날 바렛 대법관이 통과되면 확 바뀔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네. 그래서 그 플로리다하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서 그 애리조나를 보면은 그거는 박빙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에 문제는 러스트벨트입니다. 어, 4년 전에는 러스트벨트가 트럼프한테 더 쉬웠어요. 전략적으로 그렇죠.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네, 러스트벨트는 위스콘신하고 미시간하고 펜실베니아예요. 네, 펜실베니아가 박빙으로 왔어요. 네, 이게 한 6, 7%였던 게 확진자로부터 복귀된 다음에 열흘 동안 해가지고서 네, 4%로 좁혀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상시 같으면은 트럼프가 엎을 수도 있다. 이렇게 6개 주를. 근데 네, 하나 더 추가 설명을 하면요. 지금 거기만 선거운동을 하니까 네, 이 팬데믹 때문에 이 팬데믹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관리하고 대통령으로서 잘 역할을 못했다라는 여론 때문에 그냥 공화당이 눈 감고 내 지지하는 지역이다라고 눈 감고 그냥 내 거라고 알았던 지역 중에서 제일 큰 텍사스, 네, 조지아, 네. 아이오와 오하이오 이게 흔들려요. 이게 어, 민주당으로 갈지도 모르고 박빙입니다. 네, 바이든 쪽에서는 내 선거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이거 이기면 앞으로 한동안은 민주당으로 끌어올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에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불안감이 트럼프한테 또 있고 네, 박빙으로 계속 열을 더해서 만들어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투표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우편 투표가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우편 투표는 투표를 올리고 투표율이 올리면은 트럼프로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득표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이든 대세론 얘기를 한다 그러죠. 네, 제가 볼 때도 저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불복.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선거운동 캠프가 주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꼭 중요한 카운티에 네, 200명, 300명 단위로 열렬 지지층들을 비용을 써가지고서 우편 투표 감시조로다가 파견했어요. 우편 투표를 부정이 없게 감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일을 만듭니다. 우편 지나가는 거 뭐. 얼마 전에 LA에서는 우편 투표 수거하면 불이 나가지고서 뭐 그런 사건이 났잖아요. 그런 작단을 확 하는 거예요. 구실을 만드는 그런 거 아닌가.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혹을 갖고 보고 있죠. 마지막 열흘 판세가 이런 겁니다.
네, 관전 포인트. 하나는 우편 투표에 대한 사고 같은 것들이 얼마나 여론화되고 유포가 되는가. 네. 그거고, 예,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라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해가지고서 네가티브 한 방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윌리엄 법무부 장관이랑 국무장관이랑 이제 엄명을 받았잖아요. 니네가 왜 민주당을 수사한 게 있을 텐데 왜 공개 안 하느냐. FBI 국장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내가 다시 선거 이기면 너 단칼에 자를 거야.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상대방 거 뭘 갖고 오라고. 네, 이런 네. 판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열흘이라도 선거의 판세를 뒤집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한 게 이 선거판인데요.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미국 대선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미주한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